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렌드와 마케팅, 그리고 AI 마케팅을 다루고 있는 노준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요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명품 가방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서는 오픈런 이런 것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옛날 말이 됐다. 이제 오픈런 안 한다. 나는 오픈런 해줄 사람을 찾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명품만 가지고 오픈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이한 오픈런이 또 있습니다. 장소는 백화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출퇴근하는 곳에서 만나고 있는 다이소입니다. 자,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은요, 주방용품 코너도 아니고 문구 코너도 아니에요. 사실은 화장품 매대로 달려갑니다. 3,000원짜리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5,000원짜리 파운데이션,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색조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헤어 제품들도 나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3,000원에서 5,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픈 전부터 줄 서셔서요, 들어가시자마자 그냥 박스채로 쓸어 담습니다. 심지어 당근마켓에서는 이 5,000원짜리 화장품이 웃돈이 붙어서 팔리기도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네, 못 구했으니까요. 프리미엄 붙어서 더 비싸게 오히려 파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에이, 다이소 화장품 그거 중고등학생들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생각은 이제 옛날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통 구조는 정말 통째로 바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제가 다이소가 어떻게 싸구려 딱지를 떼고, 싸구려가 조금 심한 표현이긴 해요. 약간 저렴하다라는 표현을 떼고 난공불락이라던 이 화장품으로 비유하자면 올리브영의 톱니까지 칼을 겨누게 되었는지 쭉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이소 전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균일가죠. 다이소에 존재하고 있는 뷰티 제품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아무리 비싸도 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넘어가는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는 오늘 화장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뷰티 제품에 국한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게 왜 무서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통 우리가 올리브영 혹은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고르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골랐더니 4만 원이래요. 근데 내 피부에 안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테스트를 다 해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써보고 한 달 뒤에 구매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부담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립스틱 사러 가셨어요. 근데 3만 원, 4만 원, 5만 원이랍니다. 자, 근데 립스틱은 발색이 각각의 입술 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거 색깔 가져갔는데 나 다르게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테스터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 이 테스터가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실패에 대한 공포가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이소가 이 공포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실패하면 없대, 뭐 5,000원인데. 5,000원이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올리브영 백화점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5,000원이면 조금 오버하면 커피 한 잔 값입니다. 물론 저가형 브랜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커피 한 잔 값인데, 뭐 실패해봤자 나 커피 한 잔 정도 날리는 건데 뭐, 라는 편안한 심리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벽이 머물어지니까 1020 세대들이 압도적으로 유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20 세대만 다이소에서 무언가를 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세대들도 많이 접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1020 세대가 경험형 소비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한번 써보고요, 한번 경험해보고요, 이런 것들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쉽게 접근하면서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절대 가격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줄을 설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내용물이죠.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이소에 가셔서 오늘 화장품에 있는 뒷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뒤집어 보면 내가 모르는 회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실 분들이 다이소에 여러 가지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로만 쳐도요, 아모레퍼시픽이나 에뛰드 같은 유명한 브랜드들이 전부 다 진입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명품 화장품들, 이런 화장품들과 견주는 제품들을 K뷰티 시장에 내놓는 이런 회사들이 다이소의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제품을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컨 브랜드 형식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거물급 제조사들은 다이소 납품을 꺼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브랜드 이미지가 깎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런 곳에 납품하면 회사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중들도
분들도 쟤네 요즘 안 팔리나? 왜 다이소에서 팔지? 라고 생각할 거라고 오해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는 마케팅 비용이 없습니다. 다이소는 광고를 안 해요. 매장 자체가 광고판이니까요. 우리 다이소 광고를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만나보시면 저 거의 아마 없으실 겁니다. 다이소의 제품을 리뷰하는 경우는 봤어도 자체적으로 광고하는 건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광고비가 들지 않으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압도적인 물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에 1,5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깔리는 물량은 제조사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요. 우리 박리담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금 덥게 남더라도 더 많이 팔아버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거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마케팅 거품 싹 빼고 오로지 제품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그 제품에만 집중한 가격을 설정해라 라는 전략이 5,000원짜리 괴물을 이 유통업계에 만들어내게 한 원동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저도 궁금해지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럼 그동안 독점하던 올리브영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올리브영은 그동안에 고급화 전략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입점을 시키고요. 매장을 화려하게 꾸미고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피부 타입을 체크하는 체험형 매장도 곳곳에 위치를 시켰어요. 플래그십 매장으로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또 외부에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죠? 그 돈은 누가 전가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립밤이나 앰플 같은 것들, 물론 저렴한 제품들도 있지만 상당히 비싼 제품들이 많이 깔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리브영이 싫은 건 아니지만 우리 고물가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지갑이 얇은 어린 세대들은 올리브영에 가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갑이 얇고 어린 세대들은 어느덧 올리브영은 그냥 가끔 가는 사치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틈을 다이소가 파고들었습니다. 가성비보다 우리 시성비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세대가 살고 있죠. 시간 대비 성능입니다. 내가 이 간시간 대비 많은 부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건 사실 시성비가 좋은 건 아니겠죠. 돈을 적게 쓰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는 게 시성비가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실속을 강조하는 세대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MZ세대도 실속을 강조하고요. 알파세대 역시 실속을 강조합니다. 옛날에 우리 욜로라고 했던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됐어요. 자, 이런 세대들에게 다이소는 놀이터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다이소에서 땡땡 만원으로 풀 메이크업하기, 여기 땡땡은 1만원도 되고요, 2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뷰티 제품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챌린지가 올라오고요. 유명 뷰티 유튜버들이 백화점 제품이랑 똑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꿀템들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화장품에서 브랜드 계급장이 떼어지는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도 그 브랜드 계급장을 떼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라고 말하는 유통업계의 공룡들이 싸우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폭자는 말합니다. 이거 반짝 유행 아니에요? 경기 풀리면 그래 돈 많아지면 다시 원래 쓰던 거 쓰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 저는 달라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소비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화장품의 본질은 예쁜 케이스나 모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피부에 닿는 성분이구나. 다이소는 이 본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제 다이소는 그냥 만물상이 아니고요. 1,000원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그냥 가성비 좋은 물건들을 많이 파는 곳이 아닙니다. 올리브영이 뷰티의 백화점이라면 다이소는 뷰티의 다이소, 정말 그 자체로 뷰티 상품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다이소 뷰티의 성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그 비싼 가격에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들어왔습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 듀프족 알고 계실 겁니다. 복사된 제품,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는 트렌드인데요. 이 듀프족의 핵심도 그거였습니다. 그 재료에 그 가격이 맞아요? 라고 자꾸 묻게 되는 거죠. 거품이 빠진 시대, 본질이 더 중요한 이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리브영은 다이소를 이기기 위해서 또 어떤 반격을 준비할까요? 그리고 다이소가 5,000원이라는 단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제만큼 빠르게 변하고 또 이 흐름 자체를 주목해야 되는 분야가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물건이 과연 뭘까요? 이렇게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H100 반도체, 아니면 샘올트먼의 오픈 AI 지분,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 무엇.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00년 전 기술로 만든 쇳덩어리, 바로 변압기와 가스터빈입니다. 아니 그 100년 전에 무슨 산업혁명 시대에 나왔던 그걸 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의 공룡들이 지금 한국의 중공업 기업들의 머리를 숙이면서 제발 물건 좀 달라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의 무슨 변압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쇳덩어리가 없으면요, 챗GPT는커녕 여러분의 스마트폰 충전조차 불가능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화려한 소프트웨어 뒤에 가려진 진짜 돈 냄새 나는 하드웨어 전쟁의 뒷얘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AI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를 태워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과거에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프롬프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카카오톡 전부 다 프로필이 바뀌어 있었죠. 그때 샘 올트만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GPU가 타고 있어요 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은 전력과 용량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챗GPT 한번 검색할 때 들어가는 전력량이 구글 검색 한 번에 10배가 넘습니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이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샘 올트먼이 GPU가 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정말 많은 검색량을 대응하면서 정말 미칠 듯이 많은 전기가 한꺼번에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웬만한 국가 하나가 쓰는 양과 맞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칩은 있어요. 그리고 이 칩이 기능할 소프트웨어는 있습니다. 근데 꽂을 콘센트가 없어요. 전기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의 진짜 비명입니다. 여기서 잊혀졌던 주인공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전기를 보내주는 변압기와 전기를 만드는 가스 터빈입니다. 자, 변압기가 뭐죠? 이거 변압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저보다 연령대가 어리실 것 같고, 변압기를 들어보셨으면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변압기를 많이 보고 살았는데, 조금 더 어린 분들은 아마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변압기가 뭐냐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에 맞게 전압 바꿔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게 굉장히 수익성 낮은 산업 취급을 받았어요. 누가 요즘 변압기를 새로 깔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변압기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전압을 바꿔주는 부분들이 일반 가정집에서도 너무 편하게 되다 보니까요, 이 상황은 정말 그냥 예전 얘기가 돼버린 거죠. 자,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도심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요, 기존 전력망이 터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전 세계 전력망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잭팟을 터뜨려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에 허덕이던 이들이 지금은 3, 4년치 일감이 밀려 있어서 돈을 더 줄 테니 좀 먼저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변압기 하나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데요, 없어서 못 파는, 그래서 정말 슈퍼 을이 되어 버린 거죠. 자, 변압기로 전기를 보내는 길을 뚫었으니까요, 이제 전기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죠.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해 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를 늘리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 ESG 경영 열풍이 불면서 더 커졌죠. ESG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ESG 리포트도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 하나 정말 석탄 화력 발전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졌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멈추면 안 되죠.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챗GPT가 우리한테 응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태양광은 밤에 쉬어야 돼요. 태양이 없으니까요. 풍력은 바람 안 불면 끝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원자력 관련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10년 넘게 걸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도 10년 넘게 걸리죠. 자, 이때 빅테크들이 눈을 돌린 게 결국 가스 터빈입니다. 석탄보다는 깨끗해요. 그리고 원자력보다는 빨리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필요할 때 즉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가스 발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다 보니까 AI 시대에 정말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수소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갑자기 AI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을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 서부에서 일어났던 골드러시 기억하실 겁니다. 금을 캔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은 드물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죠. 근데 진짜 돈을 번 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골드러시에 금을 캐서 돈을 안 벌었으면 누가 돈을 벌어요? 청바지와 삽을 팔았던 리바이스입니다. 누구한테요? 광부들한테요. 자, 지금의 AI 골드러시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금, 여기서 금은 AI가 되겠죠. 자, 이걸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 금을 캐기 위한 인프라, 즉 삽과 청바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압기와 가스터빈, 전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진짜 실속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불타다 꺼질 일도 아닙니다. 전 세계 전력망의 수명 주기가 한꺼번에 돌아왔고요. 여기에 AI가 불을 붙였죠. 거대한 폭탄이 떨어지니까 정말 거대한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만 겁니다. 결국 AI의 패권은요, 똑똑한 알고리즘만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알고리즘을 돌릴 물리적인 에너지가 누구에게 더 안정적으로 확보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챗GPT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AI 플랫폼들을 쓰고 계신데요. 우리 인터넷 창에 새로운 창들을 여러 개 열어서 한꺼번에 AI를 돌려보세요. 굉장히 느려지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챗GPT도요, 오래 창을 하나만 쓰시면요, 점점 느린 속도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많은 전기와 업무량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흔히 미래가 스마트폰 액정 안이나 가상세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상세계를 지탱하는 건 결국 거대한 쇳덩어리와 구리선, 그리고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터빈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전통 산업의 저력이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이,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얘기가 진실을 보는 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1.5 가구.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1인도 아니고 2인도 아니에요. 자, 1.5죠. 배달의 민족 자주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5인분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일단 주위를 한번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서너 명은 아마 이어폰을 끼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계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집에 가십니다. 집에 가시면 누가 있죠? 통계를 보면요, 3명 중에 1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그 정도로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불을 켜죠. 자, 근데 여기서 최근 아주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1인 가구예요. 혼자 살겠다고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앱을 켜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찾아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 집 공용 주방에서 같이 떡볶이 먹을 분 계세요?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갈비집에서 갈비 같이 드실 분 계신가요? 라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 넷플릭스 신작 같이 보고 토론할까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게 뜨고 있죠? 감자튀김 모임입니다. 감튀 모임이라고 해서요, 올리세요. 우리 그 집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감튀 모임 하실 분 계세요? 라고 올립니다. 자,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1인 가구 대부분 가족의 간섭이 싫어서 밖으로 나오십니다. 혼자 살게 되면 나의 주체권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돈을 써가며 시간을 써가면서 모르는 사람하고 소위 가족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이상한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1인 가구도 다인 가구도 아닌 이른바 1.5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0.5는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더하고요, 떨어져 있을 때는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5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기묘하고도 서글프고 또 하지만 거대한 돈이 흐르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멋진 전문직의 자유로 포장해 왔어요. 뉴요커의 삶 생각해 보실 겁니다. 우리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미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미드에 보면 굉장히 멋진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옷을 입습니다. 좋은 차를 몰고요. 예, 혼자 뉴욕에 있는 아파트먼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삶을 만끽하죠. 자, 이렇게 멋진 전문직의 자유처럼 포장해 온 게 1인의 삶이죠. 여기에 뒤따르는 건 사실은 깔끔한 오피스텔, 그리고 나만을 위한 와인 한 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멋진 음악, 예,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는 맞아요. 예, 드라마나 아니면 몇몇의 세상에게만 허락돼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혼자 사시면 주거비, 식비, 구독료 모든 게 다 내 감당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인분만큼 돈을 내진 않아요. 내가 1인만 썼으니까 나는 1인만 낼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셋이 살고 있다고 하면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다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배달의 민족에 주문하십니다. 근데 1인 주문 안 된다고 해서 더 많이 주문해요. 그런 다음에 드시다가 그냥 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1인 주문이 있긴 하지만 1인 주문에서 마음에 안 들면 결국은 더 많이 시키셔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인데요. 감정의 문제입니다. 간섭 안 받아서 좋다라고 하던 이 자유가 3년 정도 지나면요. 이런 심리로 바뀐다고 해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라는 이런 공포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야, 너 친구한테 너 구독사하면 너 빨리 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농담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이, 그러면 다시 본가로 들어가면 되잖아. 부모님 댁 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실 텐데 잔소리 지옥에 갇히긴 또 싫은 거죠.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결혼이라는 또 제도가 있죠. 그렇죠? 제도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어쨌든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통과 의례 같은 이 설정이 있는데 평생을 약속하는 일이잖아요. 그 약속하는 일을 단순히 감정이 외롭다고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듣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비용, 네, 그런 것들, 주거 부담, 네, 이런 리스크가 뒤따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현대인들은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영리하고 차가운 계산인데요. 필요한 만큼만 그럼 연결하면 되잖아. 내가 감정적으로 필요할 때 연결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연결하고 귀찮은 건 적당한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1.5 가구의 탄생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리빙 하우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강남, 성수, 홍대 같이 젊은 분들이 많이 밀집해서 모이는 곳에 여러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월세가 정말 비싸요. 150만 원, 200만 원 호가거든요. 핫플이잖아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꽤 비싼 가격인데요. 근데 빈방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기존에 방을 빌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렌트라는 개념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대료를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코리빙 하우스는요, 그냥 단순하게 렌트, 임대가 아니라 느슨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연대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 방은 침대하고 책상만 있는 미니멀한 공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 밖을 나가면요, 수억 원대 인테리어의 거실, 정말 우리가 꿈꿨던 그런 거실과 주방, 헬스장, 뭐 루프탑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집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미디어를 통해서 항상 꿈꿔왔던 그런 1인의 삶을 꿈꾸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요, 관리되어 있는 타인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검증되어 있는 입주 절차를 거친 어떻게 보면 안전한 타인들과 함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섞여서 사는 거죠. 밥은 같이 먹지만 설거지는 서비스 업체가 해주고요. 대화는 즐겁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묻진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들 있잖아요. 취업 언제 해, 결혼 언제 해, 이런 얘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쿨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5가구라는 단어는 주거의 정의를 소유 혹은 렌트 이런 쪽에서 점유와 공유로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들은요, 이 0.5의 틈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0.5는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유통업계의 지도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4인 가족 기준의 대용량 마트가 대세였죠. 그리고 편의점의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1인 도시락 기억하실 거예요. 1인 도시락, 뭐 1인 땡땡 이런 제품들 많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그 사이에 존재해요. 대용량도 아니고 1인용도 아니에요. 1.5인분 시장이 열려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밀키트 업체들은요, 함께 요리하고 나눠 먹기 좋은 2인분 같은 1인분 구성을 내놨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아니면 대짜 같은 중짜 주세요. 이런 농담 하시는데 실제로 그게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전업계는 방마다 가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가 트렌드 강의에서 많이 강조드렸던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쓰는 가전이 더 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커다란 TV 대신에요, 각자의 방에 즐길 수 있는 우리 이동식 스크린이죠. 스탠바이 미로 대표되는 이동식 TV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헤어 관련 제품들도요, 고가인데도 사는 게 각각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헤어롤 같은 제품들 정말 웨이브 머리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쓰는 가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쓰는 가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아주 높아요. 자, 재미있는 건 감정 서비스의 상품화라고 보여져요. 가장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혼자 밥 먹기 싫은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소셜 다이닝 앱이나 플랫폼, 이런 것들이 1.5 가구의 필수 앱이 됐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친구 역할을 해줄 사람을 잠시 빌리는 거죠. 인맥도 구독하고 쇼핑합니다. 특히나 이 소셜 다이닝 앱은요, 1인 가구 많은 관악구에서 굉장히 크게 여러모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들도 이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소셜 다이닝 앱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말할 거는 퀵커머스의 등장이 있겠죠. 1.5인분 시장의 이야기를 함께 하는데요. 오늘 먹을 것만 사기는 좀 그래요. 근데 쟁여놓기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내 공간이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 애매한 경계를 파고들어서 1시간 안에 배송하는 거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마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편의점들이 퀵커머스에 뛰어들어 있고요. 요즘은 심지어 퀵커머스 전용 상품을 아예 기획 단계부터 유통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이 함께 만듭니다. 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 모두 1.5인분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쪼개진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는 1위는 싫고 2위는 싫은 이 애매한 사이를 모두가 알아주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정말 덜 외로워졌을까요? 자, 1.5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철저히 가성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려 노력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구독 해지하듯이 그냥 다이닝 앱을 꺼버리는 거잖아요. 두 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은 친구 대신에 오늘 밤에 이 취미와 나의 이 시간을 함께할 간단한 인간관계만 이렇게 남겨진 세상이죠. 자,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관계의 원자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는 거죠. 1.5라는 숫자가 현재 우리 세대가 찾은 최적의 생존법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진정한 관계로 형성되지 않고 좀 이 관계에서 도망치기 위한 변명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이 외로움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더욱 정교하고 거대해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소셜 다이닝 앱 정말 다양한 구조로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조금 더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하고 조금 더 이 매칭의 방법을 정교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거대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1.5 가구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낸 고립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변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족은 무겁고요, 혼자는 좀 가벼워요, 버겁죠. 우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아슬아슬한 줄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집은 현재 몇인 가구신가요? 혹시 퇴근 후에 빈집이 싫어서 스마트폰 속에 그 느슨한 연대를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면 1.5라는 숫자는 결코 부족한 숫자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지금 밖으로 나가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APR이
네, 정말 반란을 일으켰죠. 우리 APR이라고 하면 메디큐브 떠오르실 거고요. 메디큐브 떠오르면 장원영 씨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장원영 씨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들고 있는 바로 그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APR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APR 얘기만 바로 드리면 좀 그러니까 주변 얘기를 좀 알아보면 일단은 대한민국의 화장품이라는 단어로 시장을 크게 만들어줬던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아마 생각을 하실 거고요. 아마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백화점의 1층에 가장 화려한 자리를 차지하고요. 당대 최고의 톱스타가 모델로 등장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가장 사랑받는 최고의 스타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모델을 했습니다. 정말 수십 년간 K뷰티에서 거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거함들이고요. 만약에 내가 연령대가 조금 낮다라고 하신다면 어머니께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10점 8구는 좋은 회사지 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죠. 자, 근데 이렇게 거함들이 최근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뷰티 업계를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요. APR이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에서 모두 1위로 올랐었어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름이죠. APR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였냐면 그냥 단순하게 조금 올라간 게 아니고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죠. 8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뷰티 회사들이 정말 이제 막 10년을 넘긴 신생업체에게 왕자를 빼앗긴 이 상황,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정말 골리앗과 같은 이 두 거함을 쓰러뜨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 테크 기업의 소름 돋는 비즈니스 모델, 여기서 왜 갑자기 테크 기업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뒤에 가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K뷰티의 무너진 거함들이 어떤 오판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서 잠시 시계를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과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승승장구하는 건 국내 시장의 점유율도 너무 높았지만 사실 중국이라는 치트키가 있었어요. 설화수나 휴 같은 럭셔리 한방 화장품들이요. 저희 일명 중국인 보따니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들이 오셔서 쓸어 담아가셔서 본국에서 또 파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면세점 앞은 정말 매일 아침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였어요. 자, 근데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 내에 애국 소비 열풍이 불면서 중국 자체 화장품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정말 중국의 자체 화장품들이 기술력이 쭉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을 찾는 니즈가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면 명품은 어때? 라고 생각을 하면 초고가 명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 브랜드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성비는 중국에 있는 브랜드에 좀 밀리고 이렇게 되는 샌드위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당시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한 가지 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뷰티를 마치 스파 업체처럼 올리브영이나 기타 등등의 채널에서 만나게 되지만 과거에는 정말로 본인들이 뷰티샵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제품과 남성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LG생활건강도 자체적으로 LG생활건강이라는 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각각의 뷰티샵에 자기네 제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공급망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고 존재감이 떨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가게를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지점들이 열려 있는데 이 지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 유지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상황들 그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리스크 맞기에 급급하는 이런 상황들 서서히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런 늪에 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통의 강호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APR은 전혀 다른 전장을 개청하고 있었어요. APR의 핵심 무기는 크림이나 립스틱 같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바로 뷰티 디바이스. 그래서 제가 테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들의 대표 브랜드인 메디큐브를 한번 볼게요. 메디큐브는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뷰티 기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APR은 자신들을 단순한 화장품 제조사가 아니고요. 뷰티 테크 기업으로 정의한 거예요. 피부과 가서 정말 수십만 원 줘야 받을 수 있는 관리를 집에서 기계 하나로 해결하게 만든 거죠. 실제로 우리 모델이 장원영 씨인데 장원영 씨도 이 제품을 광고하면서 항상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피부에 좋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장원영 씨를 모델로 쓸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존재감이 커진 상황에서 존재감을 좀 더 발휘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보여요. 자,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무서운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면도기와 면도날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를 팔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용 앰플이나
크림을 계속해서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면도기와 면도날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면도기를 사시면 해당 회사의 면도날을 사야 되거든요. 우리 과거에 프린터 제품들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프린터 사시면 저렴한 가격에 사더라도 토너는 그 회사 제품을 사셔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면도기와 면도날 전략으로 성장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AP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구매하고 또 재구매할 수밖에 없는 무한 루프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화장대를 이 기기 하나로 통째로 지배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없죠. 아모레퍼시픽이 백화점, 면세점, 뭐 여러 가지 판매 채널 이런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망에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APR은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D2C라는 부분이에요. D2C라는 게 뭐냐면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입니다. 소비자 직거래 방식이죠. 중간 유통을 빼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 유통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간단해요. 자사몰을 구축하면 됩니다. 자사몰을 구축하면 바로 받아서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백화점 같은 데 낼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다른 광고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는 어디에 쏟아부었냐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 즉 새롭게 떠오르는 뉴미디어에 쏟아부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헤일리 비버라는 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저스틴 비버의 와이프에 해당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시거든요. 이 모델 같은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APR 기기를 쓰는 영상이 바이럴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소위 말하는 Z세대들이 낯선 한국의 기계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 뭐야, 저거 뭔데? 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 흐름은 단순히 인플루언서만의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발생하는 쇼폼 리뷰들은요, 우리 1020 세대가 이 리뷰 정말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구매하면 직접 리뷰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세대보다 컨텐츠 만드는 거 참 잘 만들잖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니까요, 이 후기 자체가 그냥 구매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보여주는 약간의 허상, 여기서 허상이라는 건 그분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처럼 될 수 있다, 그분이 있으니까 나도 쓰고 싶다라고 하는 디토의 마음도 자극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똑같이 다 쓰고 있대요. 그럼 나만 안 쓰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투 트랙 전략이 기가 막히게 통하면서 APR이 쭉쭉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프라인 매장 없어요. 스마트폰 화면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지갑을 직접 열어 젖힌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유통 혁신이 가져다준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는데 20%대라는 화장품 제조업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 결과는 2024년 상장 이후에 2025년 실적 발표에서 적나라하게 좀 드러났는데요. APR은 2025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3,600억대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 저도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확장성과 그리고 APR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행보는 아주 무섭습니다. 자, 반면에 LG 생활건강 뷰티 부문은요, 적자 쪽에 늪을 헤맸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쇄신하면서 북미 시장을 열심히 뚫고 있지만 여전히 APR의 수익성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사실 미래를 먹고 자라잖아요. 투자자들은 냉정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때 10조 원을 가볍게 넘나들던 아모레퍼시픽이 7조 원대로 주저앉은 사이에 APR은 보란듯이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대한민국 뷰티 대장주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화장품은 아니야 이제. 그러면 화장품을 대체할 게 뭐니? 라고 묻는다면 뷰티 테크의 시대가 온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덩치나 역사에 비례했어요. 웬만하면요. 왜냐하면 이 덩치가 있으면 어쨌든간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후발주자들을 누르기에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빠르게 시대를 읽고요,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이라는 본질에 갇혀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APR은 기술과 그리고 유통혁신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들고 나와서 판 자체를 엎어버린 거죠. 물론 아모레퍼시픽이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코스알엑스를 인수를 하고요, 북미 스킨케어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부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LG생활건강도 최근에 전반적인 지배구조도 혁신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부분도 더 고민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이제 우리는 흥미로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APR이 그 자리를 공고히 지켜내면서 더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의 자존심을 구긴 두 업체가 이 APR을 맹렬히 추격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정말 재미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창을 열어서요, 두 기업의, 정확히 말하면 세 기업이 되겠네요. 세 기업의 시가총액 전쟁을 지켜보는 거 앞으로 한국 증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인사이트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기업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오늘 시간에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트렌드와 기업의 흐름은 꼭 일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사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업의 생존은 덩치와 역사에 비례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빠른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새롭게 나오는 흐름과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생각, 그리고 뉴미디어의 특성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변화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